안녕하세요. 테슬라 찬입니다. 오늘은 요 며칠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개편된 보조금 산업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논란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이소영 국회의원님이 오늘 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한 영상을 살펴보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의 시작은 기후부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이 보조금 지급안을 개편한다는 소식에 의아해하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내용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의문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들을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기존에 있던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1년의 평가를 진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평가 항목들이 있고, 그것들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범위 내에서 점수가 측정된다는 점입니다. 정량평가 항목에는 기업의 신용도,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 기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특허 보유 현황, 정비망 구축 현황 등이 있습니다. 분명 일부 항목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으나 어떠한 항목들은 의도적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만을 위해 고려된 항목이 아닐까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위 항목 외에도 가점과 감점의 기준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 중 제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일부 포인트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 중 급속 충전기 관련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이름의 급속 충전기를 2017년부터 10년 넘게 설치하기 시작하며 약 1000기가 넘는 충전기를 전국적으로 직접 설치를 했는데요. 새로운 평가 항목 내 제시하는 콤보 1이라는 표준 규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점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내 감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4월 7일 작성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부는 특정 평가 항목이 어떤 회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선정 평가 기준을 살펴본다면 위 발언이 쉬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좋은 전기차에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주요 맥락인데, 기후부가 최근 발표한 이 선정 기준은 평가 항목이 단순 전기차에서 회사의 전반적 활동 내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정량평가 40점에 더해 정성평가가 60점이나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보통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되어 객관성이 낮고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언어 혹은 설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성평가의 평가 내용도 의문스러운데 배점이 60점이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선정평가 기준은 제조사가 테이블 목록 내 점수를 획득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점수를 쌓아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인데, 이번 평가 기준에서 최대 20점 감점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적절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왜 이러한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전기차가 개별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 회사가 훌륭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해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에 기후부가 고지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후부의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현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소영 국회의원님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4월 8일 저녁 이소영 국회의원은 당일 국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영상을 X상에 공유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해당 의원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질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위원이신 경기 의왕과천에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기후에너지부 장관님. 네.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기후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원래 차량에 대해서만 요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로 인증받았는지, 차량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파는 차량인지도 보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일부만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해서 그 회사가 파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파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이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소비자들도 그만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후부가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공식 답변은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 거라면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영세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제조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자동차만 팔아먹고 뭐 AS도 안 해주고 도망가 버리면 국내 소비자들 피해가 생기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악성 업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정량 평가 40점, 정성 평가 60점, 총점이 100점입니다. 뭐 가점이 뭐 또 가점, 감점 요인이 따로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80점 미만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서 80점을 못 맞으면 그 회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원래 수백만 원 받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사법 시험을 볼 때도 꽈락이 6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업체 걸러내는 거라고 하기에는 정말 높은 기준인 거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기후부가 이 부실업체, 불량업체를 걸러내는 방식은 저는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막대기처럼 하위 20% 업체만 골라내서 배제하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놈 빼고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죠. 우리 정부는 이런 규제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부가 이번에 채택한 방식은 왼쪽 막대기인데 상위 20점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80%는 배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왼쪽 막대기에서 소비자는 저 상위 20% 업체 안에서만 앞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는 너무 과도하고 부당해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추진 계획을 바꾸겠다고 해서 저도 포괄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그 세부 평가 항목까지를 다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의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으시고 또 일부 유튜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리 있는 문제 제기시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세부 평가 기준을 만약 이게 발표되기 전에 김성환 장관님께서 보셨다면 절대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량평가 항목입니다. 첫 번째,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0점, 10점.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면 뭐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타당한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대기업이라도 본사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한국지사의 자산과 수익, 매출만 봅니다.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만점을 받겠지만 뭐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BMW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한국지사의 신용만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몇 점이 깎이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급사업 수행기간 100점, 10점.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만 10점을 받고 3년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신규 업체는 여기서 9점이 깎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80점이 벌써 코앞이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존 업체만 보호하겠다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현황 5점. 연구개발 많이 하면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한 금액 500억 이상이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사실상 국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특허 보유 출원 현황. 좋은 차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특허를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만 점수를 받습니다. 전 세계 특허가 수천 건이 있어도 국내에서 20건 특허를 채우지 못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술을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저는 전기차 보급에는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비망 구축 현황 5점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국내에
직영 AS 센터가 15개 이상 있어야지만 이 점수를 받습니다. 협력업체, 협력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영을 더 선호하는지 협력을 더 선호하는지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15개 직영 AS 센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 정성평가는 더 놀랍습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이거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뭐 이런 겁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정말 뭐 수십 가지의 제 눈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연구개발 시설이 있어야지 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소방차, 응급차, 공공서비스 차량을 개발하거나 제조했었어야 이 7점 중에 일부의 항목을 받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말고 또 어떤 회사가 소방차를 개발할까요?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 지수가 뭐 높아야 됩니다. 이게 10점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최근 3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가 개발 과제를 수행한 전기차 제조업체여야지 5점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국토부랑 일을 같이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가점 기준인데요. 제조 시의 탄소 배출량 평가 5점.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줄이겠다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 만들 때는 막 석탄화력 빵빵하게 돌려서 만든다. 그럼 취지에 반하니까 이런 업체들은 저는 감점을 줘도 정말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뭐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정책에 참여해야 5점을 받습니다. 충전기 보급 마찬가지로 5점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충전기 타입 중에 딱 콤보 원 타입만 인정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다른 유형은 뭐 10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저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는 기후에너지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해서 저는 기후에너지부에 하는 일을 지원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평가 기준에서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우리나라 전기차 제조 수입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 중 소수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아무리 선회해 보려고 하더라도 4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고 동의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니, 우리 전기차 보급한다면서요. 소비자한테는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더 저렴합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주차도 못하게 하는 건물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직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몇십 대의 다양한 차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를 야, 우리 보조금 받으려면은 우리가 정해주는 차 중에서 사. 저는 이렇게 해서 전기차 보급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 수요를 줄이게 되고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필요 없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대도 안 됩니다. 그럼 이런 허들을 두고 국내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 말고는 보조금을 못 받게 만들면서 과연 우리가 320만 대를 더 팔 수 있을까? 2030년까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국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파는 자동차가 연간 278만 대고요.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해외 자동차가 29만 대입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29만 대 수입하면서 그거 10배 팝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164만 대 정도 규모에 불과하지만 북미는 2천만 대, 유럽도 1,900만 대. 양쪽 다 각각 우리보다 10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외국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의 보조금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는 외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와 평등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보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제 의정활동 기간의 절반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동차 업체도 정말 많이 방문해봤고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이렇게 과도한 국내 업체 보호가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주고 국내 업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도 그 비싼 전기차 가격을 국내 업체들 잘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낮추지 않을 겁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국내 차는 저렴해지지 않고 해외 차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거는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님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지지하지만 이 일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보셨다면 이건 발표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빠르게 이거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망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에도 전기차 보조금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고 대기 오염 줄이고 석유 의존도 낮추려고 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 예산이 이렇게 특정 기업의 매출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추경안에 있는 전기차 예산도 반영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추경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네, 김 의원님이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문제나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요 세부의 배점까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정책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차원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연차보다 아직 한국의 전기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의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의 경쟁과 보호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요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는 수준에 맞게 평가의 틀을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혹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미 이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배점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이 차를 판매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기후부 장관의 답변에 있습니다. 영상 중반 기후부 장관이 답변한 워딩의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인데 표면상 해석되기에는 새롭게 시행하려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의 상세한 내용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발언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느 작은 회사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관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상세 내용을 몰랐다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기후부 장관의 답변이 정말 미처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나 면피용으로 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온적 대처와 어물쩡한 답변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영 국회의원님의 메시지는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으니 부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바라보겠습니다.